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복잡하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연인의 이별 과정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인간 심리의 복잡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성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 인플루언서 A씨와 그녀의 전 연인 B씨의 결별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B씨가 한 폭로 전문 유튜버에게 A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통제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에 대해 A씨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격한 반응을 자기애성 인격장애 적 분노라고 비난하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 자신이 진단받은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인을 진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여러 주장과 반응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B씨가 제기한 지나친 집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B씨는 A씨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고 자신이 일 때문에 바빠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때도 서운함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흔히 집착이라고 불리는 행동 패턴의 일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관계는 원래 매일 오랜 시간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만의 방식이었고 저는 그 패턴에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경계선 인격장애와 그로 인한 불안정 애착 성향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불안정 애착이란 관계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확인과 확신을 구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B씨가 통화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하지 않을 때 그녀의 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와 같은 극단적인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흔히 겪는 흑백 논리적 사고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 아니면 증오, 완전한 수용 아니면 완전한 거절로 세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불안정한 애착 성향이 이제는 몇 달째 괜찮아졌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그 문제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순적인 발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극복했다는 자기방어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내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 이 관계의 파탄이 전적으로 내 탓은 아니야. B씨는 관계의 초기 단계를 허니문 단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연애 초기의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A씨는 이 단어에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 굳이 허니문 단계라고 말해야 하죠? 그냥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B씨가 우리 관계에 러브바밍을 했다는 증거예요.
러브바밍은 관계 초기의 과도한 애정과 선물 공세로 상대방의 환심을 산 뒤 나중에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학대 수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A씨는 허니문 단계라는 표현을 B씨가 가해자였다는 증거로 삼으며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DRVO라고 불리는 방어 기제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다르보는 부인하고 공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행위의 약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지적받을 때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략이죠. A씨가 허니문 단계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B씨를 러브바머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신이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B씨가 초기에 자신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긍정적이던 내가 왜 변했을까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난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A씨는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로 가득했던 성장 과정 속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고백하며 현재 자신의 행동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심리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명과 변명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로 인해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하이라이트는 A씨가 직접 인공지능 챗봇에게 경계선 인격장애의 분노와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분노의 차이점을 묻고 그 결과를 하나씩 읽으며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 경계선 인격장애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두 분노의 차이를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원인과 촉발 요인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거나 비판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촉발됩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 감정적 압도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후자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감정의 핵심입니다. 자기애성 분노의 핵심에는 수치심, 굴욕감, 그리고 자신이 약하게 보일 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순수한 감정적 고통, 두려움, 극심한 스트레스가 핵심이며 때로는 안심과 연결을 갈구하는 외침이라고 합니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며 나, 바로 나야 를 외칩니다. 셋째,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거나 상대방을 벌주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울음, 소리 지름, 심지어 해리 증상까지 동반하는 순수한 감정의 과부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A씨는 이 역시 자신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분노의 초점입니다. 자기의 성분노는 외부로 향하며 상대방을 처벌하고 교정해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내부로도 향하여 분노 표출 후에 극심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죄책감이야말로 그 증거라고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표출 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후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깊은 후회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인다고 합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미안함이 바로 이 특징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A씨는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에 경계선 인격장애적 분노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몇 가지 위험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째,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보고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A씨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여러 특징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인격장애의 특징은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성격장애의 특징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며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섣불리 진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내면에는 매우 취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의 진단명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아픈 사람일 뿐 나쁜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논란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심지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조차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정확한 진단과 평가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어떤 관계에서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거나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B씨가 결국 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의 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정신적 어려움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것을 핑계가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연인의 이별이 만들어낸 이 소란스러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복잡하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연인의 이별 과정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인간 심리의 복잡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성찰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 인플루언서 A씨와 그녀의 전 연인 B씨의 결별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B씨가 한 폭로 전문 유튜버에게 A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통제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에 대해 A씨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격한 반응을 자기애성 인격장애 적 분노라고 비난하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 자신이 진단받은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인을 진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여러 주장과 반응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B씨가 제기한 지나친 집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B씨는 A씨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고 자신이 일 때문에 바빠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때도 서운함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흔히 집착이라고 불리는 행동 패턴의 일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관계는 원래 매일 오랜 시간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만의 방식이었고 저는 그 패턴에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경계선 인격장애와 그로 인한 불안정 애착 성향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불안정 애착이란 관계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확인과 확신을 구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B씨가 통화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하지 않을 때 그녀의 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와 같은 극단적인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흔히 겪는 흑백 논리적 사고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 아니면 증오, 완전한 수용 아니면 완전한 거절로 세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불안정한 애착 성향이 이제는 몇 달째 괜찮아졌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그 문제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순적인 발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극복했다는 자기방어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내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 이 관계의 파탄이 전적으로 내 탓은 아니야. B씨는 관계의 초기 단계를 허니문 단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연애 초기의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A씨는 이 단어에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 굳이 허니문 단계라고 말해야 하죠? 그냥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B씨가 우리 관계에 러브바밍을 했다는 증거예요. 러브바밍은 관계 초기의 과도한 애정과 선물 공세로 상대방의 환심을 산 뒤 나중에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학대 수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A씨는 허니문 단계라는 표현을 B씨가 가해자였다는 증거로 삼으며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DRVO라고 불리는 방어기제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다르보는 부인하고 공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행위의 약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지적받을 때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략이죠. A씨가 허니문 단계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B씨를 러브바머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신이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B씨가 초기에 자신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긍정적이던 내가 왜 변했을까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난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A씨는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로 가득했던 성장 과정 속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고백하며 현재 자신의 행동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심리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명과 변명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로 인해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하이라이트는 A씨가 직접 인공지능 챗봇에게 경계선 인격장애의 분노와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분노의 차이점을 묻고 그 결과를 하나씩 읽으며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 경계선 인격장애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두 분노의 차이를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원인과 촉발 요인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거나 비판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촉발됩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 감정적 압도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후자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감정의 핵심입니다. 자기애성 분노의 핵심에는 수치심, 굴욕감, 그리고 자신이 약하게 보일 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순수한 감정적 고통, 두려움, 극심한 스트레스가 핵심이며 때로는 안심과 연결을 갈구하는 외침이라고 합니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며 나, 바로 나야 를 외칩니다. 셋째,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거나 상대방을 벌주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울음, 소리 지름, 심지어 해리 증상까지 동반하는 순수한 감정의 과부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A씨는 이 역시 자신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분노의 초점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외부로 향하며 상대방을 처벌하고 교정해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내부로도 향하여 분노 표출 후에 극심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죄책감이야말로 그 증거라고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표출 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후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깊은 후회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인다고 합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미안함이 바로 이 특징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A씨는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에 경계선 인격장애적 분노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몇 가지 위험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째,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보고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A씨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여러 특징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인격장애의 특징은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성격장애의 특징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며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섣불리 진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내면에는 매우 취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의 진단명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아픈 사람일 뿐 나쁜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논란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심지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조차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정확한 진단과 평가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어떤 관계에서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거나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B씨가 결국 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의 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정신적 어려움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것을 핑계가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연인의 이별이 만들어낸 이 소란스러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복잡하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연인의 이별 과정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인간 심리의 복잡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성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 인플루언서 A씨와 그녀의 전 연인 B씨의 결별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B씨가 한 폭로 전문 유튜버에게
A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통제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에 대해 A씨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격한 반응을 자기애성 인격장애 적 분노라고 비난하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 자신이 진단받은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인을 진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여러 주장과 반응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B씨가 제기한 지나친 집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B씨는 A씨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고 자신이 일 때문에 바빠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때도 서운함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흔히 집착이라고 불리는 행동 패턴의 일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관계는 원래 매일 오랜 시간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만의 방식이었고 저는 그 패턴에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경계선 인격장애와 그로 인한 불안정 애착 성향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불안정 애착이란 관계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확인과 확신을 구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B씨가 통화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하지 않을 때 그녀의 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와 같은 극단적인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흔히 겪는 흑백 논리적 사고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 아니면 증오, 완전한 수용 아니면 완전한 거절로 세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불안정한 애착 성향이 이제는 몇 달째 괜찮아졌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그 문제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순적인 발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극복했다는 자기방어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내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 이 관계의 파탄이 전적으로 내 탓은 아니야. B씨는 관계의 초기 단계를 허니문 단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연애 초기의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A씨는 이 단어에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 굳이 허니문 단계라고 말해야 하죠? 그냥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B씨가 우리 관계에 러브바밍을 했다는 증거예요. 러브바밍은 관계 초기의 과도한 애정과 선물 공세로 상대방의 환심을 산 뒤 나중에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학대 수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A씨는 허니문 단계라는 표현을 B씨가 가해자였다는 증거로 삼으며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DRVO라고 불리는 방어기제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다르보는 부인하고 공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행위의 약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지적받을 때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략이죠. A씨가 허니문 단계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B씨를 러브바머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신이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B씨가 초기에 자신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긍정적이던 내가 왜 변했을까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난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A씨는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로 가득했던 성장 과정 속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고백하며 현재 자신의 행동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심리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명과 변명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로 인해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하이라이트는 A씨가 직접 인공지능 챗봇에게 경계선 인격장애의 분노와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분노의 차이점을 묻고 그 결과를 하나씩 읽으며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 경계선 인격장애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두 분노의 차이를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원인과 촉발 요인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거나 비판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촉발됩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 감정적 압도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후자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감정의 핵심입니다. 자기애성 분노의 핵심에는 수치심, 굴욕감, 그리고 자신이 약하게 보일 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순수한 감정적 고통, 두려움, 극심한 스트레스가 핵심이며 때로는 안심과 연결을 갈구하는 외침이라고 합니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며 나, 바로 나야 를 외칩니다. 셋째,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거나 상대방을 벌주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울음, 소리 지름, 심지어 해리 증상까지 동반하는 순수한 감정의 과부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A씨는 이 역시 자신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분노의 초점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외부로 향하며 상대방을 처벌하고 교정해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내부로도 향하여 분노 표출 후에 극심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죄책감이야말로 그 증거라고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표출 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후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깊은 후회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인다고 합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미안함이 바로 이 특징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A씨는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에 경계선 인격장애적 분노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몇 가지 위험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째,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보고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A씨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여러 특징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인격장애의 특징은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성격장애의 특징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며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섣불리 진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내면에는 매우 취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의 진단명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아픈 사람일 뿐 나쁜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논란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심지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조차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정확한 진단과 평가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어떤 관계에서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거나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B씨가 결국 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의 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정신적 어려움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것을 핑계가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연인의 이별이 만들어낸 이 소란스러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복잡하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연인의 이별 과정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인간 심리의 복잡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성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 인플루언서 A씨와 그녀의 전 연인 B씨의 결별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B씨가 한 폭로 전문 유튜버에게 A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통제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에 대해 A씨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격한 반응을 자기애성 인격장애 적 분노라고 비난하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
자신이 진단받은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인을 진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여러 주장과 반응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B씨가 제기한 지나친 집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B씨는 A씨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고, 자신이 일 때문에 바빠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때도 서운함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흔히 집착이라고 불리는 행동 패턴의 일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관계는 원래 매일 오랜 시간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만의 방식이었고 저는 그 패턴에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경계선 인격장애와 그로 인한 불안정 애착 성향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불안정 애착이란 관계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확인과 확신을 구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B씨가 통화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하지 않을 때 그녀의 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와 같은 극단적인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흔히 겪는 흑백 논리적 사고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 아니면 증오, 완전한 수용 아니면 완전한 거절로 세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불안정한 애착 성향이 이제는 몇 달째 괜찮아졌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그 문제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순적인 발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극복했다는 자기방어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내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 이 관계의 파탄이 전적으로 내 탓은 아니야. B씨는 관계의 초기 단계를 허니문 단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연애 초기의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A씨는 이 단어에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 굳이 허니문 단계라고 말해야 하죠? 그냥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B씨가 우리 관계에 러브바밍을 했다는 증거예요. 러브바밍은 관계 초기의 과도한 애정과 선물 공세로 상대방의 환심을 산 뒤 나중에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학대 수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A씨는 허니문 단계라는 표현을 B씨가 가해자였다는 증거로 삼으며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DRVO라고 불리는 방어기제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다르보는 부인하고 공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행위의 약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지적받을 때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략이죠. A씨가 허니문 단계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B씨를 러브바머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신이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B씨가 초기에 자신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긍정적이던 내가 왜 변했을까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난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A씨는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로 가득했던 성장 과정 속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고백하며 현재 자신의 행동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심리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명과 변명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로 인해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하이라이트는 A씨가 직접 인공지능 챗봇에게 경계선 인격장애의 분노와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분노의 차이점을 묻고 그 결과를 하나씩 읽으며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 경계선 인격장애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두 분노의 차이를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원인과 촉발 요인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거나 비판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촉발됩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 감정적 압도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후자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감정의 핵심입니다. 자기애성 분노의 핵심에는 수치심, 굴욕감, 그리고 자신이 약하게 보일 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순수한 감정적 고통, 두려움, 극심한 스트레스가 핵심이며 때로는 안심과 연결을 갈구하는 외침이라고 합니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며 나, 바로 나야 를 외칩니다. 셋째,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거나 상대방을 벌주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울음, 소리 지름, 심지어 해리 증상까지 동반하는 순수한 감정의 과부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A씨는 이 역시 자신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분노의 초점입니다. 자기애성 분노는 외부로 향하며 상대방을 처벌하고 교정해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경계선 분노는 내부로도 향하여 분노 표출 후에 극심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죄책감이야말로 그 증거라고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표출 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후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깊은 후회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인다고 합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미안함이 바로 이 특징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A씨는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에 경계선 인격장애적 분노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몇 가지 위험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째,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보고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A씨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여러 특징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인격장애의 특징은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성격장애의 특징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며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섣불리 진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내면에는 매우 취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의 진단명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아픈 사람일 뿐 나쁜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논란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심지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조차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정확한 진단과 평가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어떤 관계에서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거나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B씨가 결국 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의 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정신적 어려움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것을 핑계가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연인의 이별이 만들어낸 이 소란스러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복잡하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연인의 이별 과정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인간 심리의 복잡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성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 인플루언서 A씨와 그녀의 전 연인 B씨의 결별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B씨가 한 폭로 전문 유튜버에게 A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통제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에 대해 A씨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격한 반응을 자기애성 인격장애 적 분노라고 비난하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 자신이 진단받은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인을 진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여러 주장과 반응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B씨가 제기한
지나친 집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B씨는 A씨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고 자신이 일 때문에 바빠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때도 서운함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흔히 집착이라고 불리는 행동 패턴의 일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